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제가- 먼저 뉴스 앞서서 네. 그 사과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왜요? 지금 댓글에 권순우 지금 뉴스에서 난리 났다. 왜요? 그 사과드리겠습니다. 뭔데요? 제가 테니스 라켓을 집어 던졌습니다. 아, 또 이걸 이렇게 가져가나. 중요한 뉴스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자, 뭐 이렇게 디데이 세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예. 하루 남았습니다. 예, 네. 내일만 열심히 또 지내면 또 우리의 풍성한 한가위가 여러분, 찾아옵니다. 힘내십시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공공주택 12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 민간 PF 대출 20조 원 확대에 착공 속도를 올리겠다. 정부가 오늘 부동산 공급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대책이 나왔던 이유는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가 좀 크기 때문인데요. 8월까지 전국의 인허가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같은 기간에 56%가 감소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인허가라든지 착공은 한 2, 3년 뒤에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라든지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표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공공택지 전매 제한 완화, 이거는 어떤 사업자가 공공택지를 샀는데 네. 그 사업을 못 하고 있다. 네. 그러면 그 땅을 팔 수 있게 해준다는 거고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뭐 조금 인허가 빨리 받는 쪽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리고 분양을 하려고 그랬던 게 임대 전환을 통해서 공급을 촉진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을 마련한다. 건설 인력은 확충한다. 규제 정상화. PF 대출 보증 확대. PF 대출 보증 확대라는 거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지을 때 네. 조금 돈이 부족하면은 거기에 보증 재원을 좀 확대해 주겠다라는 얘기고, 중도금 대출 지원은 이제 그 청약 받으신 분들이 네. 추가로 돈이 필요할 때 거기다 중도금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제 그 여기에 더해서 신규 공공택지 물량 2만 호에 대한 발표 시기를 원래 내년 상반기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11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뭐 세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이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 대책인 것 같으세요? 사실 전 첫 번째 거 딴 건 잘 모르겠어도 공공택지 전매 제한을 완화한다. 이게 뭐 만약에 좋은 사업지면 뭐가 있어도 누군가 살려고 할 거고, 예. 안 좋은 사업지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건데 그걸 전매 제한 완화한다고 이게 팔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대책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네. 그 건설 사업자들 돈 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네. 그러니까 뭔가 주택을 계속 지어서 공급을 한다라는 거는 네.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익성이 좀 나와야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대책들이 이쪽 그 주택을 짓는 건설 사업자들이 좀 공사비 증액하고, 네. 거기에 뭐 집 사는 사람들한테 중도금 대출 더 해주고, 여기에 자금 지원해주고, 뭐 안 되면은 여력 있는 데가 땅 사게 해주고, 뭐 이런 대책입니다. 그런데 뭐 사실 뭐 공급 대책이라는 게 원래 그렇긴 해요. 올해 목표가 47만 호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에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할 거다. 그걸 토대로 정부 목표치인 27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 대책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건설사들의 수익성을 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대책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은 좀 씁쓸하긴 하죠. 건설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건설업자들이 좀 돈을 벌 수 있어야 공급을 한다는 것도 네. 사실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조금 전문가들은 약간은 좀 시니컬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비싸게 팔으라는 얘긴데,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비싸게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 쪽 대책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고, 수요 쪽 대책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뭐 대출 더 받아라, 네. 아니면 세제 좀 깎아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수요 대책이 좀 없다는 점 때문에 그 공급 대책이 정말 수월하게 될 것인가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사업성을 높여준다는 대책이긴 한데, 네. 수요 쪽에서 근데 이게 참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가계부채도 만만치 않은데다가 금리도 높은 상황에서 수요 촉진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더해진다는 게 과연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바람직한 그러니까요.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좀 씁쓸한 생각이 좀 드는 정책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볼까요? 예, 다음 뉴스 네. 이조 기자가 전해주시죠. 다음 뉴스 보시죠. 자, 헤드라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취약 청년의 연체율은 늘고 어르신들의 개인 사업 대출 늘고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뭐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뭐 기사에서 보시면 뭐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소득의 3배 가량 빚을 냈다. 뭐 한 예. 명당 3배 가량의 뭐 소득에 비해서 많은 빚을 졌다. 그리고 GDP의 2.26배로 빚이 늘어났다. 뭐 이런 소식들 들으셨을 때 이제 제 눈을 사로잡았던 건 사실 이 부분이었습니다. 뭐냐면 연령별 가계대출 차주의 특징이었었는데요. 연령별. 연령별. 예. 왜냐하면 뭐 세대별 연령별로 빚을 지는 항목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별로 부실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대출이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예. 표 한번 보시면요. 근데 제목만 봐도 네. 씁쓸하네요. 그렇긴 하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왼쪽 표를 한번 먼저 볼게요. 청년층이 파란색 선이고요. 그리고 고령층이 이 초록색 선입니다. 예. 가계대출은 청년층이 많이 늘어납니다.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30대 미만의 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를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청년층 쪽에서 많이 늘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왼쪽 표의 두 번째 오른쪽 표를 보시죠. 개인 사업자 대출은 고령층과 중장년층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이라는 거는 고령층이나 중장년층이 사업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자영업도 많이 하지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예. 이제 그 주택 가격이 너무 급증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정책으로 썼던 게 바로 주택 임대 사업자였었죠. 아, 임대 사업자도 개인 사업자 대출로 잡히는군요. 네, 주택 임대 사업자도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개인 사업자 대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청년들은 집값 내느라 빚 내고 어르신들은 그 집 사서 네. 집주인 하느라고 빚 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오른쪽 표를 보시면요. 고령층일수록 개인 사업자 대출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검은색 실선이 이 가계대출이고요. 그 다음에 예. 점선이 개인 사업자 대출 포함한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 점선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개인 사업자 대출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고령층은 대출이 늘어나지 않아야 되죠. 사실은. 좀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대출을 좀 줄이고 이제 은퇴 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개인 사업자 대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데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60대 이상의 인구는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영업에 나서거나 예.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을 위해서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현상인데 여기에 또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이 확대된 점도 이유라고 한국은행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자영업도 자영업이지만 주택 임대 사업자로 부동산 대출이 늘었다는 건 결국 부동산 때문에 대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예. 자,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층 대출은요. 자영업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 부진이 이어지면 왜냐면 주택 임대 사업자 했는데 그렇죠.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 이들의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을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은퇴와 퇴직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우리 보통 은퇴는 50대에 하고 퇴직은 퇴직은 70대에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집계된 곳은 다 다르긴 한데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작년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연령이 우리나라는 72.3세입니다. 와. OECD 평균이 뭐 남자가 65세, 여자가 63세니까 우리나라가 은퇴하는 연령은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퇴직 연령은 지난 3월에 나온 보고서가 있었는데 49.3세입니다. 퇴직이 네. 50대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50대에 퇴직은 했는데 직장에 나왔는데 정작 이제 73세 우리 몇 년 안 남은 거죠?
참네. 73세까지 일은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하는지를 보면은 뭐 자영업을 뛰어들거나 자영업 전선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주택 임대 사업자로 이제 월세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결국 그 이분들의 신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영모기지 같은 것, 주택 연금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노후 자금 조달 여력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앞권에서 3프로TV 앞권에서 예. 추석 특집으로 추석 첫날 연휴 첫날에 이 주택연금과 관련된 콘텐츠를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집 한 채만 있는 분들은 이제 현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늦게까지 72세, 3세까지 일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그럼 집을 다시 주택금융공사에다 맡기고 예,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거잖아요. 네. 예. 자, 그 내용을 저희 권순우 취재팀장이 자세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주택연금 못 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알죠? 그거 예, 자식들이 상속받아야 되니까 자제분들 예, 주택연금을 못하게 반대하는 게 있는데 네. 우리 또 효도연금, 주택연금을 또 명절에 한번 얘기해 보시는 그렇죠.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조 기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오늘 나온 기사가 갑자기 좀 떠올라서 말씀을 드린 건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겁니다. 39세 이하 청년과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순자산 보유에 대한 통계가 나왔어요. 네. 근데 격차가 순보유액 차이가 1억 6천만 원 차이였는데 2019년에 네. 이게 지난해 2억 3천만 원으로 45%가 확대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보통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 40세 이상 중장년층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순자산이 늘어난 거고 청년층은 이제 적게 늘어나게 되면서 그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청년들의 부채는 또 이제 8천만 원에서 또 집값이 더 비싸졌으니까 한 1억 정도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층이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이제 대출을 받은 비율이 2019년 20%에서 지난해에서 30%까지 올라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순자산은 늘고 전월세 보증금 마련한다고 대출은 많이 받고 네. 부채는 늘어나고 이게 청년들이 애 안 낳고 뭐 그런다고 할 때 좀 네. 이런 숫자를 보면 좀 이해는 좀 가요. 그렇죠. 그럼 뭐 어르신들은 대단히 행복하냐라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고령자 통계가 나왔는데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네. 76%가 자녀와 살고 싶지 않다. 아, 참. 네. 그리고 특히 좀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노령자들 가운데는 그 이런 뭐 자녀들과 살고 싶지 않다라는 비율이 좀 높았고요. 네.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고용률이 34.9%로 OECD 38개국 회원국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전혀 다른 통계인데 비슷하네요. 예, 노후에 이제 소득이 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산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네. 소득이 없으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OECD 중에 가장 나이 들어서까지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이렇게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행복한 건가라고 본다면 아이고 뭐 자녀들하고 살아봐야 뭐 용돈이나 받아가고 네. 뭐 재산이나 좀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네.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통계들을 보면서 아 우리는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없을까? 그러니까요. 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뉴스는요 아침에 잠깐 제목만 전해드렸었는데 그 포드가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중국의 배터리 회사인 CATL과 미시간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짧게 좀 사전 설명을 좀 드리면은 미국이 이제 IRA 법안을 만들면서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배터리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 해요. 네. 근데 그 중국 기업이 직접 들어올 경우에 대한 반발이 좀 심하다 보니까 CATL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뭐 CATL이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포드가 배터리 제조 공장을 만들 때 기술을 CATL이 되고 기술료를 받아가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그 포드에서 그 배터리 공장 만드는 걸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포드 대변인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면은 합작 공장을 경쟁력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공장 건설을 중단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어떤 맥락이냐면은 지금 UAW 노조하고 노사 협상을 하다가 네. 노조가 이제 그 좀 급여를 많이 올려달라 그러니까
요 시점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 협상 안 하면 네. 이렇게 임금 다 올려주고 나면은 우리는 전기차 사업 확장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없다. 네. 라는 의미로 일단 포드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켠에서 이제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는 그 공화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공장 건설을 중단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예산을 덜 써라, 쓰지 마라라고 하니까 예. 거기에 대한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해석은 UAW하고 노조하고 임금 협상할 때 네. 협상 카드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음. 너네 임금 올려달라 그러면 나 공장 안 줘. 네. 일자리 없어. 요 관점이 하나 있는 거고 뉴욕타임즈 관점은 이제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압박이 너무 세니까 네. 이번에 기회를 잡아서 중단을 선언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포드에서는 일단 그 일시적으로 그만두는 거지 최종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그 CATL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기업에 대한 그 견제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테슬라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에게 그 하원 세입위원장이 네.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이 CATL과 어떤 계약 맺고 있고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 밝혀라라고 네. 요구를 한 게 있고요. 또 중국의 배터리 회사 고션 같은 경우에도 미시간하고 일리노이에다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고션이 그 공산주의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공장이고 네. 여기에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 쪽 주지사 쪽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고션이 미시간에서도 하고 일리노이에서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갈등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업 관련한 이슈 그리고 통상 관련한 이슈가 얽히면서 포드는 현재 그 CATL과 만드는 공장에 대한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누가 시킨 건가 싶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었던 거네요. 누가 시켰다는 게 뭐죠? 상무부에서 아, 중단해라. 근데 그런 식으로 시키면 네. 시키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뒤로 하지 뒤로. 아 그렇겠죠? 네. 근데 어쨌든 상무부에서 지정할 수 있는 거는 외국 우려 집단이라는 걸 지정할 수 있는데 네. 외국 우려 집단으로 지정이 되면은 거래를 할 수 없게 돼요. 네. 근데 외국 우려 집단이 어디 있냐라는 걸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왕이면은 중국과 관련된 데를 지정을 하면 네. 심플하게 통상을 막을 수는 있는데 배터리 기술이 이제 한국을 제외하고는 뭐 중국 그렇죠. 거밖에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발표를 좀 안 하고 있어서 좀 불확실성은 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다음 뉴스는 이주호 기자가 전해주시죠. 자, 다음 뉴스도 중국입니다. 헤드라인 한번 보시죠. 중국의 화웨이. 자, 화웨이가 화웨이 요새 열일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번에는 와, 이런 뉴스입니다. 애플에 이어서 테슬라를 정조준했습니다. 11월에 화웨이가 전기차를 공개하겠다는 소식을 내놨는데요. 화웨이는 어제부터 이 며칠에 걸쳐서 신제품 발표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제품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태블릿 PC도 내놓고 있고 예. 여러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화웨이 CEO가 어제 진행된 신제품 설명회에서 새로운 그 전기차 브랜드인 럭시드를 소개했다고 해요. 럭시드는 화웨이가 중국 국영 자동차 기업인 체리와 합작으로 개발한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어떤 차인지 화면으로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바로 이 차입니다. 화면으로 한번 열어주세요. 자, 차량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오닉 6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모델 3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예. 사실 이 이미지는 과거에도 좀 유출됐던 일이 있어서 모델 3로 타겟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화웨이 최고 경영자가 11월 말에 첫 번째 모델 S7을 선보일 예정이며 다양한 측면에서 테슬라 모델 S보다 뛰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니까 테슬라 모델 S를 겨냥한 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싼 차.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가격이나 뭐 성능, 기능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뭐 4천만 원대에서 약 6천만 원대 정도로 가격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추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왜 화웨이가 전기차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가장 큰 의미로 삼고 있는 게 예. OS입니다. OS.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스마트폰 생태계를 키워나가면서 OS를 우리나라 OS를 만들고 싶어 했었잖아요. 근데 예. 결국 그게 잘 안 되고 우리는 전 세계가 iOS와 안드로이드로 지금 평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화웨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모니라고 하는 자체 OS를 독점 운영 체계를 갖고 있고 예. 만약에 그 OS를 전기차에 탑재를 하게 된다면 이 화웨이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에서의 플랫폼을 하모니 OS로 좀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를 좀 중국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도 업계는 럭시드 S7의 화웨이 하모니 OS와 자율주행, 음성인식, 셀프 주차를 탑재한 프리미엄 전기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근데 이 현상은 누가 뭐래도 결국은 이 첨단 기술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여기에다가 어떤 반도체가 이 전기차에 탑재될 것인가도 좀 많은 주목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웨이가 지금 신제품 그 출시회를 계속 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작 기린 9000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유저들조차 아니 우린 이것 때문에 기린 9000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왜 그 얘기를 안 하냐라는 성토를 하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전기차도 차량 간 통신해야 되죠. 자율주행해야 되죠. 인포테인먼트 고성능화되고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성능 반도체가 탑재돼야 되는데 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는 또 어떤 반도체가 들어갈 것인지도 많은 이목을 좀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진나러먼드 상무장관 오고 나서 네. 중국에서 이런 거 자꾸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메이븐 60 프로 발표하면서도 우리 7나노 있지롱 요거 하더니 네. 이번에 뭐 전기차 OS도 우리가 만들 수 있지롱 뭐 네. 이런 맥락에서 그렇죠. 같이 뉴스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완주도 만들 수 있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와봐야 알죠. 진짜 그 수많은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진짜 좋은 전기차 내놓는다 그러고서 잘 안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 뭐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에어 같은 전기차도 꽤 잘 만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또 대량 생산은 또 양산 봐야죠. 네, 그런 게 잘 양산 안 되는 한번 거 봐야죠. 봐서 저거는 좀 나와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뉴스는 그 SKT에서 오늘 그 인공지능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 유종 기자가 좀 다녀왔는데 네. 그래서 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AI 피라미드 전략이라는 방식이에요. 한번 표를 같이 보시면은 조금 더 심플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가장 그 밑에 단에 AI 인프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AI 인프라라고 한다면은 일단 그 AI 그 반도체 회사 사피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서 NPU와 하이닉스의 HBM을 패키징해서 여기 AI 호스팅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이게 사피온 칩이 기존에 있는 칩보다 한 2배 정도 연산 성능이 우수한 거를 올해 말에 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올라가면은 그 다음엔 AIX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A.X LLM 라지랭귀지 모델이죠. 네. 여기를 통해서 라지랭귀지 모델을 좀 기술 브랜드로 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 LLM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엔트로픽이라는데 1억 달러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다국어 라지랭귀지 모델을 개발을 해서 통신사 특화형 서비스를 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X 부분에서 뭐 모바일, 브로드밴드, 엔터프라이즈, 뭐 AI 헬스케어, 미디어, 에드테크 요런 데하고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게 봤을 때 뭐 그다음에 그 ADAT 같은 경우도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네. 그 뭐 얘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대화형, 있어 네. 대화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특이했던 거는 ADAT 기능 중에 우리가 전화를 하다가 이렇게 한참 얘기하고 나면은 그 우리가 워딩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다시 다 치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스피커로 들은 얘기를 요약해주는 아. 그런 서비스 같은 것도 되고요. 그리고 약속하다 우리 몇 시에 보자라고 얘기하고 어디서 몇 시에 보자라고 말하고 나면 네. 그거를 캘린더에다 그대로 옮겨주는 저장해주는 그런 네. 기능들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국내 인공지능 영역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촉발된 AI 경쟁에 근접한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SK텔레콤에서는 지금 과거 5년
전체 투자 비중이 한 12% 정도 됐었는데 네. 앞으로 5년은 33%로 약 3배 정도로 확대를 해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은 메타라든지 뭐 이런 데와 견줄 수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고 있는지는 솔직히 저는 취재하면서는 네. 취재하면서 느낀 걸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저런 서비스들 있잖아요. 뭐 에이전트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 네. 뭐 큐레이션 하는 거 이런 서비스 영역에서 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좀 나오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신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지난 5월에 그 LG 디스플레이 팀장급 직원 한 분이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네, 기억나요. 그때 이제 직장 커뮤니티에서 좀 장시간 근로와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면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다라는 네.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노동부가 이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한 달 단위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딱 법정 연장 근로 한도 내에서만 입력을 관리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는 건 아예 입력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두고서 대체공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장 근로 한도를 LG 디스플레이가 위반하고 있었던 걸로 노동부가 확인을 했습니다. 기록상엔 준법인데 예. 그 외에 시스템이 따로 있어서 더 일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뭐 공가 주겠다라고 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분이 4월 20일부터 사망일인 5월 19일까지 그러니까 그 직전 한 달 동안 한 250.9시간, 네. 하루 평균 12.5시간의 장시간 근로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아까 방식 딱 정해진 시간에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네. 그 뒤로는 따로 관리했던 부분들을 위반을 하면서 130명에게 총 251차례 7,120시간에 걸쳐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했다라는 것이 고용부의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우유 가격 오릅니다. 네. 뭐 메일 우유 아이고. 같은 경우에도 한 100원 정도, 남양 우유도 100원 정도 올라가고 뭐 저희 애들이 좋아하는 그 초코에몽 250ml는 1,600원에서 1,800원으로 200원 가량 인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유 가격 올라가면은 나머지 빵이라든지 치즈 다 가격 올라가겠죠. 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도 할까요? 예, 한 가지 정도만 짧게 하시죠. 한 가지만 예. 할까요? 업데이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독일과 유럽 연합의 유럽 연합과 그 중국의 분쟁 업데이트 해드릴 텐데 이 독일 경제부 장관이 유럽 집행위원회에다가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사실 자동차가 중국 시장에서 선전을 못 하고 있죠. 대신 이제 독일 자동차는 뭐 BMW나 벤츠나 중국에서 선전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조사를 해서 중국이 만약 보복 조치를 하면 이거 독일의 피해다라는 이야기를 독일 경제부 장관이 직접 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일이었었잖아요. 예. 프랑스와 독일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예. 그래서 그 일이 있어서 업데이트를 좀 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뉴스룸 여기까지 할까요? 네, 하겠습니다. 자, 3프로 뉴스룸이었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